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4년 마지막 FOMC가 열렸는데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이는 그 3회 연속 인하이며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금리는 2회 인하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미 예상된 결과입니다. FOMC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의 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실적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해서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전년 대비 400%나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의 50%를 넘었다는 소식은 그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사업 부문이 전분기 대비 19%나 줄었고 자동차와 산업 부분도 전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HBM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스마트폰과 PC 등 기존 제품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그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음 분기 매출을 7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1.53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그 예상치인 매출 89.9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1.93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51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내년 말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최소한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650달러라고 말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포함된다면 랠리를 더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트럼프 2기는 자율주행과 AI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드부시에 의해서 미주어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285달러에서 51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율주행이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68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그 테슬라는 텍사스 어스틴에서 내년 초에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비교적 적은 주입니다. 애플이 2026년에 폴더블 아이폰과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폴더블 제품의 경우 애플이 원래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형 기기를 먼저 출시하려고 했지만 폴더블 아이폰이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고 또한 그 애플 임원진이 2026년 출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에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 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고객이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면 매년 최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이지만 애플 측에서 이러한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그 애플이 챗GPT를 통합한 디바이스를 탑재한 제품을 출시했지만 중국은 검열과 통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애플은 중국 내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해서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현지 파트너십 체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에이직 반도체가 부각됨에 따라서 브로드컴이 상승했지만 반대로 엔비디아와 AMD는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루이스트는 시장이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AI 수혜주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브로드컴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칩 공급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칩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더 많이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울프 리서치와 그 번스타인은 그럼에도 2025년은 엔비디아에게는 좋은 해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높다면서 매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새로운 소형 생성형 AI 슈퍼컴퓨터 제슨 오린 나노 슈퍼 개발자 키트를 공개했습니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소형 컴퓨터입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이전 모델 대비 성능을 높이고 가격은 낮췄습니다. BOA는 반도체 관련주가 GPU에서 ASIC 반도체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의 리더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처럼 클라우드와 AI 반도체의 랠리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와 전통 산업용 반도체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T는 그 GPU와 ASIC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이고 엔비디아의 강점은 CUDA라면서 목표가를 $175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2028년 기준 AI 가속기 시장이 3,800억 달러에 이를 것인데 이 중에서 GPU가 75%, ASIC이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가에서는 M7에 브로드컴을 추가해서 M8의 시대가 열린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트맨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그 M7 앞에 B를 넣은 배트맨을 말하는 것입니다. B는 브로드컴이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애플,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를 말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주일 전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고 이어서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타는 레이븐 메타 스마트 안경 조기 사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븐 메타 스마트 안경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메타 AI가 탑재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실시간 번역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그 메타는 2018년 사용자 계정을 해킹당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그 일로 아일랜드로부터 2억 5,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챗GPT를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ARS처럼 전화를 통해 챗GPT와 음성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오픈AI는 미국에서 1-800-챗GPT로 전화하면 챗GPT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틱톡 매각의 합헌 여부를 1월 10일에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정된 그 매각 시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인데 법 시행 9일을 남겨놓고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변론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퀄컴과 ARM의 갈등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퀄컴과 ARM의 재판이 16일에 시작됐습니다. 분쟁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그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칩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2021년 퀄컴이 반도체 설계 기업 누비아를 인수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ARM의 IP를 사용하여 CPU를 설계하던 퀄컴이 자사칩에 누비아의 오라이온 CPU를 쓰겠다면서 자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비아도 여전히 ARM의 IP를 활용하고 있었고 ARM은 2022년 퀄컴이 자사 동의 없이 누비아의 라이센스를 이전하려고 했다면서 델라웨어주 법원에 라이센스 계약 위반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퀄컴은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누비아와 ARM 사이의 계약도 자동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DA는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의 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됐다면서 공급 부족 기간 동안에 허용되던 저렴한 복제약의 제작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는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한편 그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키순라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보노디스크의 새로운 체중 감량 신약 후보인 카그리세마의 그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카그리세마는 위고비의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아밀린 유사체인 그 카그릴린티드를 결합한 초기 형태의 체중 감량 치료제입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 8월에 체결한 예비 계약보다 소폭 증가한 액수입니다. 한편 그 삼성전자에도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지난 4월에 발표한 64억 달러에 비해서 약 26%가 감액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연준의 그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25bp 금리를 인하한 후 내년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내년 말까지 총 2번의 금리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CNBC의 그 설문조사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0.25%씩 두 차례의 금리 인하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이는 그 3회 연속 인하이며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결정됐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장의 그 관심이 집중된 점도표는 기존에는 그 4회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었는데 이번에는 FOMC에서는 2회 인하로 축소됐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역시 이미 예상된 결과입니다. FOMC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FOMC 성명문에는 The extent and timing of가 추가되면서 금리 인하 조정폭과 속도에 신중하겠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 2%의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인플레는 높고 고용시장은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2회의 금리 인하, 2027년에 1회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3%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메타와 오픈 AI에서 아마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거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의 기업은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했거나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트럼프 당선인이나 머스크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팀 쿡 애플 CEO가 그 플로리다 머러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한 후 식사를 했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세르게이 브린 창업자도 당선인과 회동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 역시 그 트럼프 당선인을 만납니다. 이들 빅테크들은 바이든 정부의 규제 등의 그 문제로 최근에는 그 트럼프 당선인 측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보고 요구 조항의 그 폐기를 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날개를 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2021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그 충돌 보고 규정을 도입했는데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가 많고 보고율이 높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자신이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하면 지난 10월 15일까지 보고된 사고 45건 중에서 40건이 테슬라 차량입니다.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차량일수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구글의 그 자율주행 로봇택시 회사인 웨이모가 일본 도쿄에서 운행에 나섰는데 이는 웨이모의 첫 해외 진출입니다. 웨이모는 일본의 그 택시 회사인 일본교통 그리고 일본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고와 손잡고 웨이모를 도쿄에서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는 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애리조나의 그 피닉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진출하는 데 이어서 이제는 해외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전기차에 대한 그 IRA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 전기차 지원금을 없애고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입니다. 미국에서의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전 세계로 전기차 관세 부과를 늘리고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세해주는 법안도 거론됐습니다. 또한 그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의 예산을 폐기하고 해당 자금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레거시 반도체를 대상으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국가 안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 말 현재 뉴욕, 매사추세츠 등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따르고 있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재집권 시 첫날부터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어서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인터넷 공유기 업체인 TP-링크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미국 당국이 TP-링크를 상대로 국가 안보 위험을 조사합니다. TP-링크가 미국의 사용자와 중국의 해킹 그룹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가정뿐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TP-링크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65%에 이릅니다. 한편 TP-링크 미국 사업부 대변인은 회사는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와 협력해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앞세워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하면서 0.25%로 유지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 대비 최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 성명서에서 일본의 경제 환경과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내년 임금의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또 트럼프 취임 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상황이 3월이나 4월이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러미로 볼 때 금리 인상은 내년 3월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6%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대를 유지하자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4분기 GDP 성장률은 0.3%에서 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계속 반대하면서 미국이 당장 21일부터 셧다운 사태를 맞을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협상한 임시 예산안에 대해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민주당의 덫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정부 셧다운 몇 시간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부채 한도를 늘리라는 요구를 배제한 채 새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기된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예상 삭감을 요구하고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7월의 2.5% 상승 이후 가장 높았지만 시장 예상인 2.5%를 밑돈 데다가 최근 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쳐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희망을 줬습니다. 시장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반응으로 개인 소비 지출 발표 후 금요일에 주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제조 PMI 예비치가 48.3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특히 생산량 부문에서 4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했으며 11월 확정치인 49.7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반면에 S&P 글로벌 서비스 PMI는 58.5로 3년 2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합성 PMI는 56.6으로 3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3,10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359억 달러, 그러니까 13.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그 상품 무역 적자가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그 3분기 GDP 확정치가 3.1%로 잠정치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3번에 걸쳐서 발표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확정치가 잠정치인 2.8% 대비 0.3%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성장의 원동력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입니다. 전분기 대비 3.7%가 성장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수출 역시 9.6%가 증가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강력한 소비 외에도 실업률이 낮아졌고 미국의 주식과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소득층의 지출이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2천 건이 줄어든 2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22만 9천 건을 9천 건 밑도는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천 건이 감소한 187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189만 건을 16,000건 밑돌았습니다. GDP 확정치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지표입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미국의 12월 뉴욕 제조업 지수, 즉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0.2에 그쳤습니다. 예상을 대폭 하회했고 직전월 수치인 31.2에서 무려 31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예상치인 0.5% 증가를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상승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웃돈 그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1월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온라인 소매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급증했고 자동차 매출이 전월 대비 2.6%가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부담 감소, 연말을 맞아 딜러들이 재고 처리를 위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미국의 그 1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가 감소해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항공우주와 운송 부분이 전달 대비 2.6% 하락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자동차 생산 부분이 3.5% 급증했습니다. 로이터는 내년에는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28만 9천 건으로 4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8%가 감소했고 전년 대비로는 14.6%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 주택 경기를 가늠하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6.1% 증가한 연율 150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143만 건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신규 주택과는 반대로 11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8% 급증한 연율 415만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월 대비 4.8%가 증가했습니다. 전미 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주택 판매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꾸준히 추가되고 주택 재고 물량이 1년 전에 비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구매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40만 6,100달러로 전년 대비 4.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